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4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보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올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최근 진행된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FOMC죠. 이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한미 FTA 2주년 돌아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팟빵 홈페이지 podbbang.com으로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꼴통경제를 검색하신 후에 저희 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4 꼴통경제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 결정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적 완화 규모를 추가로 100억 불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옐런 연준 신임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양적 완화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습 차원에서 양적 완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백남주 연구원, 먼저 양적 완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이 양적 완화란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푸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마련한 이제 국가 재정이 있을 텐데 이 재정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과는 다르게 중앙은행이 새로 돈을 찍어내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올 1월까지 미 연준 의장이었던 이 벤 버냉키, 이 연준 의장의 별명이 헬리콥터 벤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헬리콥터에서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직접 돈을 이제 달러를 뿌린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양적 완화의 뜻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현실에서 중앙은행이 하늘에서 직접 돈을 뿌리지는 않을 텐데요. 네, 물론 그렇죠. 이제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을 시중에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B라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라는 은행은 B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특정 시점에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명시된 주택담보대출 채권, 모기지 증권을 소유하고 있게 되겠죠. A라는 은행이. 이 모기지 증권을 연준이 구매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기지 증권은 연준으로 들어가게 되고 연준이 이 모기지 증권을 사기 위해서 이 지급한 현금이 A은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A은행은 다시 대출을 하는 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준이 새롭게 찍어낸 달러가 시중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연준이 시중에서 구매하는 자산은 모기지 증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등 다양한 상황이고요. 네. 간단히 말하면 연준이 새로 찍어낸 현금으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인 건데요. 왜 이런 양적 완화 조처를 취하게 되는 겁니까? 네, 두 가지 정도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신용 경색,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도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 금융위기가 오면서 은행이나 헤지펀드들이 아무도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니까 돈이 돌지가 않는 거죠. 보통 이제 빌려준 돈을 받거나 새로 돈을 빌려서 빌린 돈을 이제 돌려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돌지 않으니까 전부 위기에 이제 처하게 돼버린 거고요. 금융 시스템이 이제 위기가 온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연준이 돈을 찍어서 팔리지 않는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이제 사들여서 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이제 부양하기 위한 거겠죠. 시중에 돈을 많이 공급하면 그 돈들이 여러 경제 활동에 사용되게 되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수단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닌데요.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있겠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으로 걷어들인 국가재정을 사용해서 건설 경기를 부양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도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대출받기가 더 쉬워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뭐 국가의 재정 지출이나 뭐 기준금리 인하 이런 거는 뭐 이미 써버린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이제 수단들이 다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양쪽 완화가 이제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작년 미국은 연방정부 폐쇄 조치가 발생하는 등 이제 국가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결과 정부 부채가 급격히 이제 늘어났죠. 한편 2008년 경제 위기가 터지자 미 이제 연준은 2008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고 이 제로 금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제 금리를 낮출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새롭게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양적 완화라는 것은 단순히 시중에 이제 돈을 많이 공급한다 이렇게 좀 단순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시중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이제 양적 완화로 많이 늘어나면 돈 구하기가 쉬워질 것이고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이제 금리를 덜 줘도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중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말해본다면 이제 새로 찍어낸 돈으로 시중에 국채 등을 매입하는 것이니까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떨어진다. 뭐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중금리를 내리는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돈을 많이 찍어서 풀면 이 풀린 이제 달러는 이제 그 가치가 하락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또 미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뭐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이제 미국 수출에는 이제 유리해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양적 완화가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좀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의 양쪽 완화는 이제 3차 양쪽 완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차례가 진행되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실로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총 1조 7천억 달러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2차 양적 완화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6천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2년 9월 13일부터 이 3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이 주택담보부증권, 이 주택 그 대출 관련한 증권이죠. 이걸 무기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 12월 13일부터는 주택담보부 증권뿐만 아니라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조치를 추가 시행하기로 하면서 양적 완화 규모는 월 850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왔었죠. 예. 그렇게 매월 850억 달러씩 작년에 1조 달러 가량을 풀었고 이 작년 12월부터 그렇게 푸는 돈의 규모를 이 100억 불씩 줄이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 그래서 올해 들어서 1월과 이번 3월에 추가로 100억 달러씩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기로 해서 현재 양적 완화 규모는 이제 매월 550억 달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한 60조 원 가량 되는 거고요. 물론 여전히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한 17, 18% 가량을 한 달에 이제 미국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현재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양적 완화를 그러면 왜 줄이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이 미국 정부와 연준이 미국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그 회복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속적이고 강한 것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잠시 좀 선불을 하면 제 생각에는 이 회복세라는 것이 여전히 강하지 못하고 경제 위기를 발생시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회복세가 얼마나 지속적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는데도 회복세가 크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좀 지금의 미국 경기 회복을 바라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미 정부와 연준이 경기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양적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양적 완화 조치를 무한정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산 거품과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미 연준으로부터 풀려나간 돈은 이제 실제 이 기간 과정들을 보면 이제 실물 경제에 투자된 것이 아니었죠. 돈이 막대하게 풀렸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갈 곳이 없자 각종 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시 거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고요. 또한 현재는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제 돈을 계속 풀면 언젠가는 이제 한국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측면에서 양적 완화 조치를 계속 무한정 늘릴 수만은 없는 이런 이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연준이 부실 자산을 떠안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동안 연준은 위험도가 낮은 국채 중심으로 자산을 매입하면서 이제 경기를 조절해 왔었습니다. 뭐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지 않은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왔었던 거죠. 이 안전자산을 가지고 미 연준은 이 경기를 조절해 왔었던 건데, 하지만 경제 위기로 각종 이 모기지 증권이나 금융 파생 상품들이 부실 위험이 커지자 연준은 이들 자산을 직접 매입하면서 시중에 이제 돈을 풀어왔던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연준은 부실 위험이 큰 자산을 대규모로 지금 이제 쉽게 말해 연준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부실 자산이 이렇게 떠안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무한정 연준이 이런 이제 시중의 부실 자산을 떠안으며 돈을 풀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이 자산 거품과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연준이 떠안고 있는 부실 자산 문제 같은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또 하나 연준이 달러를 계속 무한정 풀면 이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천문학적으로 무한정 달러를 푼다면 뭐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 달러 가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겠죠. 현재 달러는 이제 국제 결제 수단인 이 기축 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현재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 미국 자산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들 이제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불만이 고조가 되고 미국 중심의 경제 패권 질서에 이제 균열이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양적 완화라는 것도 이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양적 완화를 하면 국제 투기 자본들이 다 떠나버리겠죠. 그렇지만 달러는 미국이 아무리 풀어도 이 국제 투기 자본들의 금융 거래의 기반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양적 완화라는 게 이 미국이 달러 패권을 활용해서 이 자국의 이 경제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를 대체할 만한 다른 통화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많이 했음에도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국제 결제 통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달러와 유로화, 엔화 정도인데요. 유로화의 경우에는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현재 그 좀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화 역시 이제 일본 경제의 어려움으로 확장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미국, 유럽, 일본이 일제히 이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상황이 누적되면 다른 나라들이 이들 통화의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과 브라질이 뭐 수출입 결제를 자국 통화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미국이 계속 돈을 풀면 이런 흐름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거라고 봐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이번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불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 연준이 이제 4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추가로 100억 달러 이렇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규모는 현재 월 5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9조 1,800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연속으로 세 번을 계속 축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양적 완화 규모가 계속 축소될 걸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일단 그렇게 봐집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이제 미국은 폭설 등이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지표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일단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방향으로 좀 계속 갈 거다 이런 신호를 이제 보여준 거라고 봐지고요. 물론 이제 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이 오거나 변수가 생긴다면 물론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겠지만요. 예.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추가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거다 이런 거는 이미 많이 예상이 돼 왔었던 건데 이번에 더 주목이 된 거는 오히려 소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 포워드 가이던스 뭐 언론 신문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뭐 선제 안내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2012년 말 이후에 연준이 실업률 6.5%,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방향을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미리 정책 방향을 안내를 해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실업률 6.5%라는 기준이 지금 경기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지금 미국은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실업률 통계 계산에서 아예 빠져버린 이런 측면이 존재를 하고 파트타임 등의 이제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6.5%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뭐 고용 회복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럼 이 선제적인 안내 이 내용은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네, 뭐 실업률 목표치 6.5%는 이제 폐기를 했고요. 대신에 뭐 6개월 이상 장기 구직자의 현황이 어떠냐 뭐 이런 것 등의 10개의 노동시장 지표에다가 인플레이션, 뭐 금융시장 등을 종합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뭐 고려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뭐 실업률 기준이 현실에 잘 안 맞으니까 이제 현실에 맞게 뭐 기준을 변경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일단 이 선제적 안내, 이 포워드 가이던스 문제는 그랬는데 이번 연준회의에서는 또 이 옐런 의장의 이 기준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있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게 참 이제 많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앨런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이제 언급을 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연준은 회의 이후에 이제 성명 같은 걸 보통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성명에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질문해서 이 상당 기간이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앨런 의장이 상당 기간을 이 양적 완화 조처가 종료된 뒤 6개월 정도를 의미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네, 그 말대로라면은 올해 한 6번의 FOMC가 남았으니까 이제 3차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될 경우에 이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6월 정도 시작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올해 안으로 이제 양적 완화 이제 조치가 종료가 되면 이제 6월 이렇게 6월 달 정도로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요. 기존에는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년 후반기나 금리 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앨런 의장의 발언대로라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상당히 이제 앞당겨지는 게 되는 거죠. 예, 국제 투기자본들이 질색을 했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양적 완화 축소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이들의 반발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1, 2차 때는 이제 확 줄여버리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아우성이 많았으니까요. 마치 이제 몰핀 투여를 한꺼번에 중단하라고 하니까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뭐 조금씩 투여량을 줄이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다 금리까지 인상한다고 하면 이제 투기자본들 입장에서는 이 몰핀 투여량을 줄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링겔, 뭐 포도당 주사도 줄이겠다, 뭐 이런 격이니까 뭐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앨런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죠. 물론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또 이게 뒤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이제 제한적이긴 했지만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준은 미국의 경기 상황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연준은 회의 이후에 성명에서 혹한과 폭설 등의 여파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에 다소 못 미칠 수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에
2.8%에서 3.2%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2.8%에서 3%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명에서 미국의 경기 상황은 노동 시장의 추가 개선을 기대할 정도로 충분하게 강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이 약간 좀 상반되는 말의 의미는 최근에 고용이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주택 건설 등의 지표가 부진한 원인은 이제 뭐 상당 부분 이상 한파와 폭설 등의 기후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그래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뭐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올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6.1에서 6.3%로 지난해 12월 때 예상했던 게 6.3에서 6.6%였는데요. 이것보다 더 하향 조정을 한 거고요. 예.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면서도 이 경기 위축을 낳는 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흐름이 다른 발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뭐 의견들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회의가 앨런 연준 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실수를 한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단순히 뭐 일반적인 원칙 차원에서 나온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 너무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실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뭐 상당히 뭐 특별한 방향성이 없이 뭐 합의되는 의견 없이 좀 다양하게 그냥 고민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걸로 봐집니다. 예, 뭐 이렇게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면 뭐 성장률이 좀 낮아지겠지만 양적완화 축소나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아무래도 주택 경기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 미국의 양적 완화 추가 축소와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백남재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미 FTA 발효 2년간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로 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수출입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정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한미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국장님. 예, 일단 수출입과 관련해서 이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입 자동차 문제인데요. 이 지난 시간에 농식품 수입 문제는 이 정부 자료에 일정 부분 포함이 되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입과 관련해서 이 정부는 수입 증가는 교역 증가니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고 수입 증가 부분에서 자동차 수입 증가 부분은 아예 언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좀 늦게 발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요즘 뭐 길을 가다 보면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예, 한미 FTA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8%에서 4%로 낮추고 발효 5년째 되는 해부터는 완전 철폐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EU FTA의 경우 이 중대형 1500cc 초과 차량은 3년 내, 소형 그러니까 1500cc 이하는 5년 내에 관세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가 됐으니까 이제 3년 차죠. 관세가 4%고 이 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한EU FTA의 경우는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으니까 이 발효 4년 차인 올해 7월 1일이 되면 이 중대형차 관세가 모두 없어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관세가 철폐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 수입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 협정 체결 전인 2010년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9만 1,000대 수준이었는데 이게 2011년이 되면서 10만 5천 대로 늘어났고요. 2012년에는 이게 13만 1,000대, 2013년에는 15만 6천 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약 16%, 2012년에는 19.7%, 2013년에 16.4%나 증가를 한 거죠.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1, 2월 누적 수입 자동차 판매량은 28,701대로 이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사항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포드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도요타나 뭐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생산한 것도 이제 들여올 수 네. 있는 거죠. 그 액수가 2012년 6억 8,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2013년에는 7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증가율은 전년 대비로 2012년은 97.3%,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고 2013년에는 여기에 또 13.9%나 증가를 한 거죠. 네. 다른 좀 어떤 수입품보다도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 자료에는 대표적 수입 증가 품목으로 이 원동기 및 펌프와 이 농약 및 의약품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이제 원동기 및 펌프의 증가율은 발효 1년 차에는 4.4% 감소했다가 2년 차에는 9.7% 증가를 했고 농약 및 의약품은 1년 차에 15.9%, 2년 차에 13.4%의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증가율로 보면 뭐 당연히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언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죠. 네, 이건 뭐 꼼수를 넘어서 은폐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예. 일단 자동차는 그렇고요. 이제 수출입 이외의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게 이제 투자자 정보 제소제, 뭐 ISD 같은 이제 주권 침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 3월 이 4회 방송에서 이 발효 1년 평가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함께 새로운 문제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그러니까 뭐 배기량이 큰 차에는 부담금을 주고 작은 차에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죠. 이게 2015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은 뭐 미국 뭐 수입 자동차 협회는 물론이고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까지 이거를 폐기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입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작년에 이제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 그러니까 정부 조달해서 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FTA 위반이라고 항의를 받았고요.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증액 문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소프트웨어 사용료 요구 문제 2천억 원 가량의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윈도우겠죠. 뭐 네. 요 부분이 이제 계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목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가 계속 이제 FTA에 걸린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벨기에 투자 협정에 근거한 거긴 하지만 이제 한미 FTA는 아니고 론스타의 한국 정부 제소 문제도 있었고요. 올해는 몇 가지 문제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이 비자 카드 수수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 신재은 금융위원장이 한국의 카드사들이 국내 카드 결제 시에 비자 카드의 국외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 국내 결제망을 제공하지도 않는 비자 카드사에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간 수수료가 한 2011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한 2,841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수수료에 개입하는 건 한미 FTA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금융위원장의 행동을 이 국제중재심판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이 카드사 대신에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비자 카드사의 수수료를 부담하다 이렇게 됐고 대신 국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받는 연회비를 폐지하도록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정부 정책이 한미 FTA로 가로막히는 애가 이렇게 다시 추가가 된 거군요. 예. 뭐 관료들이 뭐 이렇게 무서워서 뭐 이렇게 정책을 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금융위원장이면은 국내 이 뭐죠 서열이 거의 뭐 엄청나게 높으신 분인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장관급이죠.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건강보험의 이 보험료 수가 관련한 이 독립적 이의 신청 기구가 설치됐는데요. 독립적이고 이의 신청이니까 뭐 이미지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외국 기업들이 이 건보에다가 이 수가 인상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구에 대한 이 이의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7건이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87건으로 늘었고요. 현재 14건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 미국 기업 아큐메드의 이 관절 고정 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보험료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처음 나왔고요. 정부는 이제 FTA 협상을 진행할 때부터 이게 뭐 단순한 검토 기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계속 결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작년 철도파업에도 당시 때도 이 한미 FTA 문제가 제기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 민영화에 대한 이 역진 불가능 조항이 부각이 됐었죠. 이 정부가 수소발 KTX를 자회사로 분할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불필요한 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 알짜 노선이 빠져나가면서 이 코레일의 적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또 이 문제가 제기돼서 이거를 뭐 다시 합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역진 되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민영화 과정이 되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역진 불가능 조항에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의약품 분야에서의 허가 특허 연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예, 허가 특허 연계 제도를 반영한 약사법 개정안이 2015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후발 제약회사가 이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이 안전성, 유효성 자료에 근거를 해서 품목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 말은 이 복제약을 개발해서 허가를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허가 신청 여부가 자동으로 특허권자에게 통보가 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후발 제약회사의 의약품 판매를 1년간 제한해 줄 거를 요구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을 위해서 이 특허권이 대폭 강화되는 거죠.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 복제약 출시가 1년 늦어지면서 이 복제약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국내 제약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사, 그러니까 미국의 제약사들이겠죠, 대부분. 이 회사들이 이제 복제약 시판을 막거나 특정 업체에 우선 판매권을 내주는 식으로 가면 이 국내 복제약 시장에서 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향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복제약 출시 지연에 따른 이 국내 제약업계 매출 감소를 뭐 연평균 440에서 920억 가량으로 920억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제약업계에서는 3년 내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이제 복제약 비중이 높아서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한미 FTA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을 가로막고 그렇게 되면서 정부 관료들이 정책을 설계할 때 이제 뭐 알아서 기계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철도나 의료 같은 공공성 강한 이제 부분들의 민영화 과정이 강화되고 또 미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각종 제도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영향이 본격화됐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참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통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한미 FTA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이 한미 FTA 때문에 뭐 안 되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헌법 같은 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이 한미 FTA가 주권 침해 협정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네.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정부도 그렇고 새누리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민주당도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민주당과 이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하면서 이 정강 정책을 이제 정했는데요. 기존 민주당의 이 정강 정책에서는 이제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에 있어서 국익과 국내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라고 돼 있었고 농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식량 주권과 농축산어민의 생활 안정, 안전한 먹거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로 FTA, 농축산물 수입 문제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재정립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번 신당의 정강 정책에는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국내 산업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지원하는 균형 있는 통상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전략적 통상외교와 자유무역 협정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라고 수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약간 달라진 것 같군요. 기존 이제 민주당의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에 있어 국익과 국내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건 이제 재협상이나 협정 폐기를 할 수도 있다는 이제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새롭게 바뀐 정강 정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신락같이 들어있던 이 한미 FTA 전면 재협상과 폐기 가능성이 이 신당 안에는 이제 그나마 삭제가 돼버린 거죠. 뭐 피해 보전 이런 부분들은 뭐 새누리당 거기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번 안은 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FTA나 이 교역 관련 개방 관련한 입장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은 이 소수 의원들의 한미 FTA 반대 활동을 이제 마치 자신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듯한 이제 이미지를 위해서 이 포장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뭐 당시 대선 후보나 당 대표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찬성 입장을 취하면서 국민들의 한미 FTA 반대 여론을 항상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었는데요. 이제는 신당에서는 뭐 그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고요. 뭐 이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어져서 뭐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심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원체 이 답답한 상황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미 FTA 발효 2년을 맞아서 협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4 꼴통경제 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